오늘의 이제 온라인 북토크 이제 시작할 건데요. 어떤 순서로 할지 말씀을 드리자면, 어, 네. 첫 번째는 이제 팀장의 감정 사전이다 보니까 감정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 한번 얘기해보고 그리고 감정을 그냥 뭐 털어내기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팀장이기 때문에 또는 리더기 때문에 또는 어떤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이끌어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책에 걸쳐서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글을 쓰냐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의 방식에 대해서 오늘은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정환 작가님께서 저에 대해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저는 네 개의 이제 호칭이 있어요. 물론 뭐 다른 호칭들도 있지만 요즘 제일 많이 불리는 호칭. 첫 번째는 팀장님, 김연희 팀장님, 이걸 하루에 8시간 이상 듣고 있고, 그다음에는 아까 코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라이프 코칭 자격증을 이제 따서 팀장들 대상으로 또는 다른 팀원들 대상으로 하는 직장 코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코칭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 책을 내니까 작가라는 소리를 듣더라고요. 되게 뻘쭘하지만 여전히 작가라는 소리를 이제 듣게 됐고 그리고 이제 9살, 5살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는 다 이제 대충 말씀드렸지만은 기업 문화 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지금 제가 15년 차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제조 회사, 영업 회사로 좀 오랫동안 이렇게 성장했던 회사라서 굉장히 좀 고지식하고 또 경직돼 있는 그런 회사에서 기업 문화 팀이라는 거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좀 관심이 많고 근데 사람에 관심이 많다고 심리학을 했다. 이거는 되게 너무 좀 거창한 것 같아요. 근데 심리학은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다 보니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되게 좀 중요한 존재구나. 그리고 특히 나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나라는 사람이 왜 이렇지? 이런 거를 계속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칭 자격증도 따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이제 공부하고 성장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글을 쓰는 작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감정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3년차 팀장에 대한 책을 쓰냐는 말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팀장의 감정사전이라는 책을 쓰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책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이제 뭐? 이제 뭐라고? 네가? 막 약간 이런 반응을 얻게 됐어요. 직장에서 특히.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하나는 3년밖에 안 됐는데 리더십에 대한 책을 쓰는 게 사실은 되게 좀 웃긴 거죠. 웃긴 거라고 저도 스스로 약간 캥겼고 사람들도 그게 가능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3년차 팀장이면 1, 2년차, 3년차 팀장이면 너무 바쁜 거죠. 이제 팀장에 적응하랴, 실무하랴, 리더십 발휘하랴, 막 팀 챙기랴, 막 이런 거 너무 바쁜데 책을 언제 썼다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의아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대답을 찾아봤는데, 3년 차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리고 초보 팀장의 뭐 셀프 코칭북 같은 개념이었다. 그리고 이거는 리얼타임 에세이다. 이렇게 저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3년 차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는 저도 리더십 책을 진짜 많이 찾아봤었는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전문이잖아요. 지식이고 정보고 굉장히 구루들의 이제 거대한 담론인데 내가 당장 써먹을 이야기들은 바로 옆에 앉은 선배한테 물어보고 거기서 이제 정보를 얻고 이렇게 하면 돼. 나는 그렇게 했어. 이 얘기에 오히려 더 힘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내가 3년 차면 2년 차, 2년 차일 때는 1년 차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리더십 책을 막 보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뭐 90일 안에 장악해야 되고 뭐 팀장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위임을 해야 되고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말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어렵고 또 뭐 옆에 앉은 다른 팀장한테 얘기했는데 그 팀장이 다 자기 코가 석자인 거예요. 자기 거 말고는 지금 남을 돌볼 여력이 없어서, 결국에는 내가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답을 찾기 위해서 쓰던 것들이 모여서, 이제 이제 셀프 코칭을 했던 글들이 모여서 이제 책으로 좀 만들어진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리얼타임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어려웠던 점은
제가 이 책을 1년 반을 썼거든요. 거의 1년을 꼬박 원고를 썼습니다. 근데 그게 이미 1년 차 때의 경험을 가지고 투고를 했고, 계약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계속 팀장이잖아요. 팀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게 최악이 아니었고, 더 최악이 있고. 그리고 진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막 제가 막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다짐이었구나. 그건 안 되는 거였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도 있고 이게 막 너무 리얼타임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뀌다 보니까 책을 쓰는 동안에도 계속 생각이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면서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하면서 1년을 보냈던 것 같고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제 책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만들어진 원고를 가지고 다듬고 또 퇴고하고 계속 고치면서 이렇게 팀장의 감정사전이라는 책으로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봐야 될 텐데 제가 조금 신기했던 거는 제목도 팀장의 감정사전이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팀장 얘기잖아요. 팀장의 일상, 팀장의 뭐 일과 에피소드 다 팀장 얘기인데 되게 신기하게 팀장이 아니신 분들이 되게 재밌게 읽어주시고, 팀장이 아닌데도 너무 공감이 됐다. 나는 가정주부인데도 이게 되게 공감이 됐다. 나는 뭐 1인 사업가인데도 공감이 됐다. 막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을 이제 처음에 해봤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팀장이라는 거는 정말 그냥 회사의 하나의 직책일 뿐인 거고 사실은 팀장이 되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되고 뭐 처음 선생님이 되면 갑자기 이제 뭐 담임 선생님이 되고 또 갑자기 뭐 내가 1인 사업가라서 여러 이해관계 속에 갑자기 얽히고 이런 과정들을 누구나 겪잖아요. 그러면 이런 과정들에서 우리가 겪는 것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다. 처음에는 되게 두렵고 그런 변화가 또는 내가 좀 달라져야 되는 상황이 불편하고 또 그 와중에 뭐 짜증나거나 뭐 속상한 일도 생기고 그런 과정을 좀 다 거치고 하다 보면 적응되면서 편안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비슷하겠구나. 그래서 공감을 해주셨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도 이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것은 팀장이 아니라 변화를 마주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통용되는 감정일 것 같아요. 제가 책에서, 이제 착안한 그 영화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인데요. 여러분 다 보셨나요? 인사이드 아웃? 재밌죠? 되게. 네. 그러니까 인사이드 아웃에 5가지 감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에는 주인공이 어떤 여자아이가 주인공인데, 아이가 전학을 가고 이사를 가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그게 너무 겁나고 두렵고 그래서 막 도망가죠. 옛날 집으로. 그리고 뭐 부모한테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막 슬퍼서 막 펑펑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점점 괜찮아지는 그런 이야기를 담았잖아요. 근데 인사이드 아웃에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감정이 결국에는 감정들이 서로 깨닫는 부분들이 어떤 감정 하나만 존재할 수는 없고 어떤 감정이 하나가 존재하려면 다른 감정들이 같이 어우러져야만 그 감정들이 같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를 영화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팀장이 딱 되고 나면 제일 먼저는 소심이겠죠. 두려움이 먼저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잘하고 싶은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 다 안 되는 것들을 자꾸 경험하게 되니까 두렵고 이게 아마 제일 압도적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뭐 비슷비슷하게 뭐 까칠해졌다가 또 화도 났다가 뭐 좀 속상했다가 다시 또 까칠했다가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좀 경험을 했던 것 같고 이런 과정들이 조금 지나고 났을 때 비로소 만족감. 근데 저는 이거를 막 조이라고 해서 기쁨, 신남, 막 엄청 기쁘고 즐겁고 이런 감정보다는 조금은 그냥 만족스럽다. 이제는 좀 할만하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번 그냥 두렵고 끝, 그 다음 까칠하고 끝, 이렇게 조이로 끝, 이게 아니라 계속 이 감정들이 중간중간에 바뀌고 또 같이 나타나면서 그렇게 감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결국에는 팀장이라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변화를 마주한 여러분들한테도 다 통용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씩 이제 생각을 해보면 두려움은
처음이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일단 제일 클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 팀장이라는 것이 이제 감투라는 표현을 책에다가 해놨었는데 어떤 이제 잘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팀장이라는 거를 그냥 아무한테나 제일 못하는 사람한테 팀장을 시키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면은 일 잘했다고 팀장이라는 감투를 딱 씌워준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는 너무 좋고 잘하고 싶고 됐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밀려오는데 근데 그거랑 동시에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게 기대가 큰 만큼 또 그 두려움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과 처음이니까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 계속 같이 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제 당혹스러움이라든지 뭐 어색함이라든지 뭐 위태로움 그런 것들이 계속 불안하고 불확실하게 부유했던 상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그림처럼 굉장히 뭐 못마땅하게 짜증나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런 거죠.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너네는 왜 그러냐 이런 생각도 들고 다른 팀장들만 하는 거 보면은 저렇게밖에 못하나? 팀장이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팀원 시절에는 저는 보고서를 진짜 열심히 썼거든요. 그리고 보고서를 막 그 칸 맞추고 열 맞추고 이런 거에 되게 집착하고 폰트 통일해야 되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얘네는 왜 안 그러지? 막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다 제가 고치고 있는 거예요, 막 처음에. 그리고 제가 팀원 시절에 이렇게 했을 때 윗사람한테 먹혔던 게 지금은 또 야, 그걸 그렇게까지 네가 그런 것까지 할 시간이 없고 너는 딴 거 해야지 막 이렇게 뭐 잔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윗사람 아랫사람 그리고 옛날의 나와 지금의 나 그리고 다른 팀과 이 팀과 저 팀 사이에 이렇게 뭔가 계속 끼어 있는 상태에서 왜 저러지라는 어떤 되게 불편한 상태 딱 저런 표정을 짓게 됩니다. 그런 불편함을 우리가 또 같이 겪어 나가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갔을 때는 좌절과 분노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음, 이거는 그 엄청나게 화가 나고 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막 이를 갈고 막 그런 분노를 말한 거는 아니었어요. 아니면 엄청나게 막 슬퍼서 막 펑펑 우는 상황? 물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이 좌절과 분노라는 감정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뭔가 내 마음 같지 않은 현실을 계속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뭔가 무기력하고 좀 속상하고 괴로웠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같지 않은 현실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사실은 뭐 팀원들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했다거나 근데 팀원들이 그만두는 상황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그만둘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니 도대체 나한테 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똑같은 팀장 대 팀장인데 지가 나보다 몇 년 더 팀장 먼저 달았다고 저한테 화를 뭐 낸다든지 잔소리를 하다든지 뭐 이런 것에서 막 엄청난 분노라기보다는 뭔가 내가 되게 좀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그럴 때 조금 섭섭하거나 뭐 속상하거나 그런 마음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이제 좌절과 분노를 겪고 나면 이거를 좀 빠르게 빨리빨리 털어내는 것들을 자꾸 연습하는 그런 글들을 제가 좀 그때 썼던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만족감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던 단락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럭저럭 할만해진 후에야 보인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괜찮다라는 게 갑자기 괜찮아지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처음 뭔가를 이제 시작하실 때 뭔가 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어떤 세계에 이제 들어가셨을 때 갑자기 처음부터 막 괜찮고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뭐 그 중간중간에도 막 괴롭기만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좋은 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다가 한 2년, 3년, 그리고 어느 정도는 내가 조금 괜찮아지고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 그때서야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건 괜찮네. 뭐 이런 거는 내가 팀장으로서 조금 잘하고 있는 것 같네. 뭐 좀 할만하네. 뭐 이런 정도의 만족감이 조금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팀장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두려우면서 그 다음 단계 불편함, 그 다음 단계 좌절.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누가 그랬는데요. 제 책을 보고 무슨 팀장은
이렇게 다 안 좋은 감정들만 있냐. 좋은 거는 맨 마지막에 하나밖에 없다. 너무 불쌍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이렇게, 제가 일부러 뭐 기승전결을 이렇게 뭐 해피엔딩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만족감이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앞에 뭔가 잘 견디고 애쓰고 시행착오 겪고 좌충우돌하고 해왔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괜찮아졌고, 그것이 나중에는 아주 만족스럽게 나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감이라는 이제 해피엔딩은 좀 중간중간에도 다 사실은 만족스러웠던 것들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그 시점을 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만족감까지 해서 네 가지의 감정을 제가 책에서 좀 다루어 봤었고, 그 각각이 이제 에피소드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뭐 읽으신 분들은 조금 약간 재미있게 그냥 에피소드 제가 바로 옆에서 뭔가를 겪는 일을 보시는 것처럼 느끼셨다는 분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감정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쓰진 않았고,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비슷한 상황을 누구나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공감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오늘 이제 오신 분 중에 서평에 이런 얘기를 써주셨어요. 제일 많이 나온 단어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를 사실 제가 살보진 않았습니다. 뭐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팀장의 감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좀 생각했을 때, 이 단어 내가 또 써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단어가 용기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팀장은 용기가 필요한 거야? 힘들게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어요. 용기까지 계속 필요한가? 근데 사실은 팀장이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변화라는 거는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거고, 사실은 되게 우리는 거부 반응이 있잖아요. 변화 당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변화를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고, 이제 마주보고 있을 때는 용기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용기를 내야 돼. 그럼 무슨 용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팀장한테 도대체 필요한 용기가 뭐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것 또한 저는 네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취약성을 드러내는 용기예요. 리더십 책에 보면 이 단어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취약성. 그리고 특히 번역서에 굉장히 많습니다. 리더십에 관련된 책에. 리더는 취약성을 드러내야 한다.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는 리더가 진짜 리더고, 사람들을 더 이끌 수 있다. 막 이런 말을 하는데, 도대체 저 취약성이 뭐지? 근데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리더인데?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되게 괴리감이 오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이제 뭐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아이한테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 몰라. 그거는 뭐 엄마도 잘 못한 거야. 엄마도 못해. 뭐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이런 게 또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사업가 사장님이라면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말을 해도 되나? 근데 그 취약성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뭔가 내가 그냥 약한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난 몰라. 나도 못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그 취약성이 내가 이런 부분에 조금 약하긴 해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개선을 해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인정하지 않고 내가 정답을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잘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한 사실 취약성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리더십 책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저 또한 책에서 배웠으니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뭐 안 한 건 아니지만, 도대체 취약성이라는 게 뭐지? 나는 그래서 뭐가 약한데?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챕터에서 많이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제가 책에 소개한 책은 아니지만,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는 책에서 그 취약성에 대한 거를 굉장히 이론적으로 잘 풀어놓은 그런 책이라서 같이 좀 소개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기는 내려놓는 용기인 것 같아요. 첫 번째랑 반대되는 이 개념일 것 같거든요. 취약성이라는 거는 내가 약한 부분이지만 내려놓는 거는 내가 잘하는 거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내가 그동안 실무자 시절에 잘했던 거, 그리고 내가
뭐 젊었을 때 잘했던 거, 어렸을 때 잘했던 거 이런 것들을 계속 끌고 가는 한 사실은 나랑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과거에 내가 잘했는데 그게 지금은 안 먹힌다거나 이랬을 때 오히려 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3개월 정도는 팀원들의 일을 내가 다 가져와가지고 밤새서 막 하고 앉아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팀장을 시행착오를 겪다가 3개월 이후부터는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이런 거를 계속 연습을 했는데 그때 제가 필요했던 게 내려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구나. 이 친구가 더 잘하는 게 있을 수도 있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연습하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불편함을 마주할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상황을 이제 보통은 피하고 싶잖아요. 저도 진짜 피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불편한 상황이라는 게 뭔가 팀원들이 저한테 뭔가 좀 어려운 숙제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가지고 오면 이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할 배짱은 없고 저도 확신이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전무님한테 물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미룬다든지 아니면 뭐 누가 이런 평가를 제가 되게 안 좋게 줘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거를 말하기가 너무 껄끄러워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평가 결과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그러다가 결과가 나온 다음에서야 뭐 나는 잘 주고 싶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변명을 하고 그리고 또 저를 굉장히 막 힘들게 하는 다른 팀장이 있는데 그 사람과 어떻게든지 만나는 걸 피하는 거죠. 일로 엮여야 되는데 제가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일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제가 뭐 사회에서 그냥 아니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냥 불편한 걸 피하면은 되겠지만 회사라는 곳에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회사뿐만 아니라 뭐 사장님이시라면, 1인 기업이라면 이해관계자들이랑 같이 뭔가 미팅을 해야 되고 뭔가 갈등 상황을 이겨내야 되고 그랬을 때 불편함을 마주하지 않으면 결국엔 이걸 누가 하겠어요? 내가 안 하면 오늘 안 하면 내일 해야 되고 내일 안 하면 모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회복하는 용기인데요. 회복한다라는 거를 뭐 다른 말로는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표현을 할 텐데 이 앞에 것들에 대한 용기를 열심히 내는데 내가 너무 치달아가지고 내가 너무 막 바닥에 깔려 있다거나 뭐 주저앉아서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다거나 그랬을 때 사실은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고 막 코로나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막 같이 막 엮여 돌아갔을 때는 제가 오히려 그거를 빨리 털어내지 않으면 다음날 가서 멀쩡한 척하고 앉아 있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멀쩡하지 않은데 불편함을 마주할 수 있을까? 내려놓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뭐 내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 제가 지금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회복하는 용기인데 회복하는데 왜 용기까지 필요하지? 뭐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회복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회복되죠. 그거는 사실은 근데 시간의 힘이잖아요. 내가 직접 무슨 용기를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팀장들은. 또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쉴 수 있게 놔주나요? 아이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내가 내일 아침에 8시에 똑같은 얼굴로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된다면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내가 회복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거를 실행까지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되게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회복하는 용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밑에 적어놓은 책들은 제가 뭐 이 책 말고도 엄청 많겠죠. 많겠지만 요 네 가지 용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놓은 그런 제가 도움을 받았던 책들에 대해서 적어놓은 거고요. 제 책에도 일부 소개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글쓰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작가이신가요? 작가이시거나 뭐 책을 내셨거나 책을 준비하시거나 글을 쓰시거나 글을 쓰고 싶으시거나 이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글쓰기에 대해서 뭐 가르쳐 드릴 거는 없을 것 같고
제가 글쓰기에 대해 생각하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왜 써야 할까? 이제 직장인의 글쓰기라고 굳이 이름을 붙인 거는 굉장히 시간이 없고, 직장 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하루가 풀인데, 어떻게 글을 또 쓰냐라고 이제 제가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 소리를. 언제 썼냐? 어떻게 쓰냐? 그거를 왜 쓰냐? 뭐 이런 말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비유를 했던 것이 저희가 그 버전 1.0, 뭐 2.0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뭐 앱도 그렇고 어떤 시스템에서. 근데 1.0, 2.0, 3.0 이걸 누가 정하죠? 개발자가 정하잖아요. 뭐 저희는 모르죠. 1.0이 뭐가 어떻고 2.0이 어떻고 이런 걸 알 수가 없는데 개발자들은 1.0, 2.0, 3.0 또는 뭐 1.1, 1.2, 1.3 버전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1.0에서 0.9, 0.8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무조건 1.2, 1.3, 1.2.0, 3.0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게 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다운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저는 글쓰기가 그런 종류의 어떤 중간 마침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은 글은 계속 쓴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책으로 엮어서 뭔가 하나의 세상에 나오는 그런 아웃풋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냥 인생을 뭐 몇십 년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뭔가 1.0이야, 자, 그 다음 2.0이야, 또는 그 다음, 지금은 1.5야, 뭐 1.1이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개발자로서 내 삶의 중간중간을 계속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전 버전에 비해서 뭔가가 어떤 부분이든 달라지고 업그레이드가 된 그 다음 버전이 또 나오는 거죠. 그렇게 또 다음. 이런 식으로 제가 뭔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 나가는 과정을 축적하고 기록하고 나만의 아웃풋으로 만들어내는 게 글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경험한 것을 그냥 날아가지 않게 붙잡아서 아웃풋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글쓰기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책을 쓰고 계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뭘 써야 될까라는 부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일기라든지 서평이라든지 뭐 어떤 경험의 한 조각이라든지 그게 기록의 수준이든 아니면 뭐 엄청난 뭐 글이든 뭐 그런 것들은 상관없이 어떻게든지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해서 그거를 꾸준히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저희 팀원들이나 뭐 저희 회사 동료들한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뭐 일기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말을 누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는 진짜 꼭 기억을 해야 된다. 하나는 남이 볼 수 있는 채널에 써야 는다. 그거 하나랑 그다음에 뭐든지 글쓰기는 그냥 써야지 하면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쵸, 여러분? 그냥 써야지 해서 쓸 수 있는, 1년 넘게 쓰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어떤 틀과 마감이라는 어떤 다른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나를 끼워 놓고 계속적으로 조금씩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마감에 힘을 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내가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 꼭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초고는 쓰레기라는 거. 네. 네, 이 세 가지를 제가 저 스스로에게도 제발 좀 이걸 기억해라고 정말 말해주고 싶었던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블로그를 18년도에 처음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 보면 뭐 필사를 거의 뭐다 책 한 권을 다 옮겨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마감이 없으니까 뭐 이거 하나를 가지고 뭐 3일, 4일을 쓰고 있고 초고인데 막 작품을 쓰느라고 막 몇 시간씩 밤을 새고도 다 못 써서 막 울고 그랬던 적이 있고 또 사실 마감의 힘이라는 것도 내가 틀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 틀을 막 너무 무리해서 하루에 막 1일 2포 막 이런 식으로 틀을 만들다 보면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 괴로운 게 나를 또 너무 힘들게 하고 그런 시행착오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저 스스로한테도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했고요. 또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이것들을 왜 써야 되는지 알겠고 뭘 써야 되는지도 대충 알겠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 시간이 없어라고 했을 때 요 세 가지를 세 가지만 최소한 지킬 수 있다면 뭐 어떤 방식이든 어떤 채널이든 사실 상관없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뭐 그 부분 사실은 한번 해보시면서 나만의 또 스타일을 찾아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